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1학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아직도 코로나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강의에 부담을 많이 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12주차 소비자 행동의 외적 영향 요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소비자 행동의 외적 영향 요인은 한번 챕터를 한번 보세요. 10장이 이제 문화와 사회적 영향이거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에 뭐 배웠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사회 계층 이거 뭐 어려서부터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과 소비자 행동. 뭐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PC 운용 능력에 있어서는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걸로 해서 지금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의할 내용은 아주 가벼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강의를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제가 3주차에 걸쳐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1주차부터 공부했던 내용을 서머리 해가지고 핵심 사항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12주차부터 13, 14주차만 열심히 들으면 이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충분히 숙지시켜 드리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 마지막 남은 3개 차수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1부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2부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 중에 지각과정 1과 지각과정 2 여기까지 이제 핵심 사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주차에는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 2에서 학습하고 태도하고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에는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소비자 의사결정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 소비자 동기와 관여도, 그 다음에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1,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2 해가지고 이것을 핵심만 뽑아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듣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1주차부터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차수부터 3개 차수에 걸쳐 설명한 이 내용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사안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강조하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부 소비자 행동과 개관 거기서 세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는 소비자 행동 연구의 등장 배경이 어떻게 된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 연구의 필요성은 왜 생겼는가?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모델은 그럼 과연 어떤 모델이 있는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면 소비자 행동의 어떤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첫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행동 연구의 등장 배경에 보면 이제 소비자 행동의 의의가 있죠. 소비자 행동의 의의는 보면 간단합니다. 소비자 행동은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근데 어디에서 행해지죠? 시장이라는 곳에서 행해지죠. 시장. 시장. 이게 소비자 행동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매하고 또 구매한 것을 이제 소비하는 그런 일련의 전체의 과정을 소비자 행동이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연구의 시작은 그리 멀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 이제 소비자 행동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970년대 소개돼 가지고 각 대학마다 이제 학과가 과목이 이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소비자 행동과 심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다 소비자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고객이 다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팔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 연구가 어떤 산업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이제는 기업 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자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트렌드로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런 학문도 생겨나고 이런 연구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 연구의 필요성은 뭐냐면 산업혁명의 경과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1차는 이제 1760년에서 1840년 거기에 이제 증기기관이 출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방직기계가 이제 양산이 되면서 방직물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의 필연적인 건 뭐죠? 공급이 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는다. 근데 공급이 느는데 소비자도 함께 늘면 좋겠죠. 고객도. 근데 소비자 느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공급에 있어서는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확대가 되고, 또 그걸 어느 개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제조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공급 과잉 현상이 곧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20세기 초인데요. 여기 뭐냐면 석유가 대량으로 이제 연료로서 활용이 되고, 또 내연기관이 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급속히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단축시키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깊이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2차 산업혁명 기간에 이르게 되는 거죠. 20세기 초. 불과 뭐 100년 전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세기 말이죠, 이거. 불과 한 3, 40년 전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뭐 ICT, 정보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급속히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인공지능 뭐뭐 하더라도 거기에 전기라고 하는 게 연결되지 않으면 전혀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화가 또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전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기반이 확실히 갖추어져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이 마케팅 시장에 있어서도 확대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21세기 지금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불과 한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부터를 이제 우리가 21세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뭐 감정까지 조절하는 로봇이 이제 곧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게 개별 마켓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의 이제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기업이. 그래가지고 직접 접촉하는 거죠. 이만큼 확대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oT라는 게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과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 그 다음에 설비가 다 이게 하나의 인터넷 망으로서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산업혁명이 경과되면서 약 20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산업혁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한 복판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변화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연구가 아주 필요한 상황이 돼 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할 거다. 이 빅데이터가 된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대한 연구가 부수적으로 더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혁명의 경과를 보더라도 소비자 행동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의 변화가 됐다 이거죠. 이제 생산하면 팔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구매자가 선택해야 팔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객이 전도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옛날에는 생산자가 주고 소비자가 객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주고 생산자는 객이 됐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비중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 기술이 발달하면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신제품이 할 때는 오늘은 구제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통신기기만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 핸드폰만 봐도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6개월마다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왜? 전화만 걸고 받고 하면 됐으니까 크게 뭐 기능이 차별화될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정말.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을 빨리 적용하는 기업이 선도 기업이 돼가지고 소비자의 호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이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 욕구가 또 다양하죠,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제품 가지고 서로 다 보고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각각 계층이 달라져요. 젊은 층, 그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청소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년층이나 장년, 이게 다 각각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코그래피라 해가지고 심리학적 요인에 있어서도 각각 계층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리학적으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비자 욕구가 아주 다양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 이제는 세계가 이제 시장으로서는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마케팅의 증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게 기업으로서는 누구죠? 고객을 잡는 거죠. 고객은 뭐죠? 내가 원하는 제품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수익성을 올리고 고객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업이 이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서비스를 공급할 때 기업은 수익성으로서 생존할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하고 고객은 만족을 통해서 재구매가 발생이 되고 구전 효과를 통해서 또 새로운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연구의 필요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자 행동의 정의입니다. 소비자 행동은 왜 소비자 행동을 할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소비자들, 여기서 이제 개인 소비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죠. 욕구 충족. 뭘요? 욕구 충족.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디에서요? 시장에서. 반드시 시장에서 상품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한 걸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소비자 행동의 정의입니다. 1주차부터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을 했을 때는 소비자 행동이 뭔가 하는 데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소비자 행동의 친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 행동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명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소비자 행동이 전통적 모델이 있고 현대적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전통적 모델은 자극과 반응 모델입니다. 자극과 반응. 자극을 주니까 반응하는 거죠. 이건 본능적인 거죠, 사실은. 내가 배고프면 뭘 사 먹고 싶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그랬죠. 중간에 매개변수. 왜? A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서 B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C도 됐다, D도 됐다, E도 됐다. 아주 소비자의 어떤 결정은 다양하다. 왜 다양할까? 거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정보의 양이나 경험이나 그 다음에 외부적 영향 이런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극은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 모델의 자극과 반응을 좀 진화시킨 거죠. 그게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적 모델은 이제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효용 극대화. 제한된 자원 속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 행위를 하는데 소비자의 어떤 행동이 효용 극대화에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 설명드렸죠. 전통적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인 모델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모델은 뭐냐면 이제 이 정보통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이런 게 이제 발달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과정을 여기 하나 추가시킨 겁니다. 이게 매니페스팅 이제 하워드 쉬드 모델이 있고 니코시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EKB, 엥겔, 콜라트, 블랙웰 세 사람이 만든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EKB 모델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 다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EKB 모델이 이제 뭐냐면 소비자 행동 모델 종합을 한번 보세요. 첫째, 정보 처리 과정이 있죠. 지각 과정이 있죠. 지각 과정. 자극, 노출, 주의, 이해, 보조. 이거죠. 그 다음에 중앙 통제 단위에 있어서 태도가 있죠. 태도. 그 다음에 학습이 있죠. 이 태도는 1단계 지각 과정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게 다 통합해서 이제 태도가 형성되고 그게 플러스 학습이 돼서 중앙 통제 단위에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의사결정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뭐 내가 없다, 있다. 그다음에 이게 재구매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뭐 이런 어떤 문제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다음에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장점일까? 내게 필요한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거 정보 탐색. 그다음에 이제 대안 평가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거죠. 대안 평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매 후에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외부적인 환경도 영향력이 크다. 그게 소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뭐 사회 계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구매가 일어나고 구매 후 평가가 일어난다. 이런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종합한 게 이제 EKB 모델입니다. 그래서 EKB 모델만 우리가 하나 쭉 그림으로 보면은 소비자 행동과 심리가 이런 방향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EKB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에서 내용을 확인해서 소비자 행동과 심리가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부 소비자 행동과 개관을 다 핵심 정리를 다 했습니다. 불과 이게 A4지 한 장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일부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오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 100페이지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A4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한다는 거. 그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반복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는 반복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최고. 꼭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가면 이제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지각과정 1하고 지각과정 2에서 그 핵심 사항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각의 정의하고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 정보, 여러 자극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식하건 무의식하건 무의식적 상황이건 외부 자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받아요, 이게. 자극을 받습니다. 거기에 주의를 합니다, 주의. 주의가 아주 중요하죠. 주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앞으로 필요할 것, 이런 데 대한 더 주의가 큰 거죠. 여러분과 직접 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주의 속에서 신념으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는 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리학 보이지 않는 걸 알아요. 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배운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념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신념. 그 다음에 이런 신념들이 기억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저장하면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무의식적인 전체의 과정이 바로 지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 그래서 지각은 우리가 주위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주위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있는 사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지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네트워크 내지는 수많은 정보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지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지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관되게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합니다. 하나로 이해한다 아니죠. 이걸 조직화하는 거예요. 스키마도 그런 뜻입니다. 조직.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지각인데 지각은 뭐가 있다고? 주관성이라는 거죠.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각의 주관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각 과정의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먼저 감각 자극이 있겠죠. 그러면 뭐 광경, 그런 광경, 물리적인 앞에 보이는 전경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리,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질감, 뭐 이런 게 다 감각 자극이죠. 이게 다 우리 인간한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게 수없이 끊임없이 이런 자극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럼 어디로 이걸 수용하죠? 우리 인간들은 눈, 예. 그렇죠. 코, 귀, 청각, 시각, 코,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피부. 이걸 이제 우리는 감각기관에서 이것을 노출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게 노출. 감각기관에 노출됐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출됐으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각 과정의 1단계를 맞추는 겁니다. 이런 지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학습. 그러니까 지각 과정 전체도 학습의 한 과정인 거예요. 학습. 학습의 결과로 이제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태도.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뭐 과장됐다, 과장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모든 태도가 형성돼서 소비자 행동에서 좋다, 싫다로 대표되는 거죠. 태도가. 태도.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고, 소비자 시장의 행동은 뭐죠? 구매하는 거죠. 구매. 근데 이런 학습, 태도, 행동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게 또 개인의 뭐가 있냐? 개성이 있다, 개성.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건 신념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과 있는 게 다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 동일한 거죠, 이것도 지각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지각 과정 플러스 외부 환경 속에서도 이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런 전체의 과정이 소비자 행동의 내적 영향 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플로 진행 과정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한다면, 지각 과정은 이런 과정의 절차를 거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첫째, 노출 있으면 노출. 노출은 뭐에 대해서 노출됩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시각 마케팅 있죠? 눈으로 보는 청각 마케팅, 듣는 거, 후각 마케팅, 맞는 거, 촉각 마케팅, 느끼는 거, 미각 마케팅, 맛으로 느끼는 거. 이 5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각의 범위는 뭐냐?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절대적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차별적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각화 지각이 있어요. 절대적 시각이라는 것, 조금 말씀드렸죠? 절대 음감처럼.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점의 하한선, 상한선. 그게 절대적 시각이죠. 그 다음에 차별적 시각. 중요한 게 차별적 시각이죠. 이 차별적 시각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JND. 그 뭐냐면 Just Noticeable Difference. 바로 이건 감지가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 JND.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가격을 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피를 키운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키워봐야. 그러니까 가격을 내렸으니까 그 물건 사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를 키웠으니까 그 가격에 부피를 키웠네, 그래서 내가 사면 좋겠네 하는 것을, 효용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가격을 높인다, 올린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린지 안 올린지 모를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부피를 좀 줄인다, 요즘 과자 봉지는 키우고 안에 내용물은 줄이시, 그럼 그것도 소비자가
뭐를 좀 알듯 모르듯 할 정도로 해야만이 소비자가 내가 제 가격에 물건을 제 가격 주고 물건 샀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J&D. 그 다음에 이제 웨버의 법칙이 있어요. 웨버의 법칙. 그 뭐냐면 이제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절대량이 아니라 최초 자극에 대한 상대량이다. 뭐 자극 변화 전에 자극이 클수록 그만큼 더 큰 자극이 필요한다.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15,000원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깎아서 14,000원 했다. 이건 별로 인식이 안 간대. 왜? 처음 자극 변화가 컸기 때문에. 근데 1,5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서 1,400원 했다. 100원 깎았다. 이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이거죠. 뭐냐면 처음 자극 변화가 적은 단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웨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너의 법칙은 이제 웨버의 법칙을 좀 강화했는데, 감각이란 게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려면 감각이 자극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웨버의 법칙과 거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별적 시격에 있어서는 J&D 용어, 웨버의 법칙, 그 다음에 페이너의 법칙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격하 지각은 뭐 말씀드렸죠. 뭐 그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뭐 영화 자막 속에 전혀 느끼지 못할 걸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팝콘의 매출과 맥주의 매출이 올라갔다. 그 맥주가 아니죠. 음료수. 그건 뭐냐면 이게 잠재된 우리 뇌 구조 속에서 그런 시격하 지각이 뭔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다 그걸 그럴 거라고 믿는데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형성된 게 아직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사한 연구 논문도 많이 있지만 보면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 다만 그러나 시격하 지각도 존재하는 것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과 지각 과정은요, 자극이 감지되고, 중요한 겁니다. 감지돼야죠. 아무리 자극을 줬는데 뭐 감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택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계화되고, 이것을 뭔가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기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억 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벌집처럼 그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가지고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되는 거. 해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게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다 완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요구한다. 이게 노출입니다. 노출. 그럼 우리가 노출이 중요하죠. 노출이 없으면 주의나 지각 과정 전체가 이제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 보는 게 이제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는 노출 다음 단계가 이제 주의 단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인지적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항상 봐야 될 것은 조건에 우리 인지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나 노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선택적인 주의가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선택적. 이 많은 자극을 다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자원적 한계 때문에, 인지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선택적 주의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주의가 되면 이제 이해로서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주의에는 주의와 환기 수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욕수 다드슨 법칙에 보면은 주의와 환기와 정보 처리 능력 간의 역유자형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뭐냐면 주의가 높고 그 다음에 환기도 높다. 환기라는 게 이제 어라우설이잖아요. 환기, 어라우설. 환기가 높다. 각성이란 뜻도 된다 그랬죠. 그럼 주의도 높고 환기도 높으면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적은, 그러니까 좁은 면을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 처리하는데 오히려 외면되고 무시되는 측면이 많아가지고 정보 처리 능력에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의와 환기가 너무 또 완만하고 낮다 그러면, 산만하다 그러면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를 못 하겠죠. 노출도 잘 안 되겠죠. 주의도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정보 처리 능력이 또 떨어진다. 그래서 적당한 주의와 적당한 환기가 정보 처리 능력을 제고시킨다. 그래서 역유자형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욕수 다드슨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주의와 환기는 이런 상호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의 영향 요인이 있죠. 주의하는 데 있어서. 적응화. 이 주의 적응화. 그러니까 노출된 걸 적응화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 요인이 있어요. 첫째, 강도. 내가 받아내는 강도가 얼마나 센가 낮은가. 상대방은 그 강도를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데 나는 낮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출 빈도가 나한테 여러 번 노출됐냐, 노출되지 않았느냐. 이게 주의.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자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주 보려고 노력할 때, 노출이 될 때 주의가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적응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 너무 복잡하면 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단순화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령 있게 단순화해가지고 구분해서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잡. 그 다음에 개인적 연관성이 있는 걸 얘기할 때 주의가 더 확실히 끌리죠. 적응이 잘 되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죠. 환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적응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극 관련 요인. 자극 관련 요인이 보면은 크기가 큰 게 더 훨씬 적응화가 잘 되죠. 새로운 게 잘 되죠. 뭔가 새롭다. 그 다음에 위치도 내 눈 바로 밑에서 위치해야 내가 자극이 잘 되지. 주의가 잘 되지. 내 머리 위에 있거나 예를 들어서 좀 멀리 있거나 그럴 때는 자극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는 중요한 겁니다. 강도. 항상 내 개인적인 받아들이는 강도가 클 때 적응화가 빨리 되는 거고 잘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의의 영향 요인은 개인적 요인이 있고 자극 관련 요인이 있다. 그럼 오늘 주의는 확실히 우리가 이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대비하다 보면 내가 노출이 다 똑같이 되는데 감각으로 기관으로 다 받았는데 왜 나는 노출이 이것밖에 안 됐지? 그 자체는 뭐예요? 환기 수준이나 주의 수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특성을 보면은요. 지각의 특성은 첫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각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선택. 그 다음에 선택적 지각 과정이 어느 한 과정 속에서 선택된 게 아니고요. 자극을 통해서 감각기관에 들어올 때부터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노출이 있고요. 선택적 주의가 있고요. 선택적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를 부여해야 그게 비로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적 보존. 선택적 보존이 되면 이게 의사결정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기억 속에 저장해 놨다가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모든 것은 선택한다. 선택. 기억도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기억 못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의를 산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환기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성 수준이. 그 얘기는 집중이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한 게 보면
조물주가 인간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놨을 때 애초부터 등급을 매겨서 A, B, C, D, E 했겠느냐. 저는 이렇다면 이게 나는 로봇이죠, 로봇.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고유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칸트가 그랬죠. 자유의지라고. 내가 나대게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른다. 그래서 이 기억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주의를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라우설, 환기에 집중하는, 환기, 각성하는 정도가 크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그래서 고유한 자기의 달란트를 갖고 있다. 달란트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 크게 그리거나 적게 그리거나 하지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동일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지각의 기능은 지각적 탐색을 하죠. 지각적 탐색. 그건 뭐냐면 내가 들어갑니다. 나의 욕구와 부합하느냐. 그럴 때 유용한 정보로서 내가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적 방어는 뭐냐면 내 지식이나 신념과 가치관에 배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가 지각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지각적 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지각에 있어서 지각적 탐색과 지각적 방어 기능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의 욕구에 부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의식이 더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지각이.